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해 어제 국군의 날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현무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조하며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거부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귀를 틀어막았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보이스피싱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도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입니다. 무역 수지가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저조한 수출 증가율과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무역 수지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기와 가스에 이어 라면과 포장김치 등 식품가까지 올랐고 원자재가 폭등으로 다른 업종도 연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10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란 정부 전망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 선언 하루 만에 동부 도네츠크주 요충지인 리만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도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자국군이 리만 거점에서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과 충청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밤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주일 사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인데 최근 열린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45분부터 7시 3분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도 30여 킬로미터로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속도는 마하 6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일주일 사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까지 모두 4차례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즉각 보고받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NSC는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위기로 민생이 위중한데도 도발에만 집중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과 우방국,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 그리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한 무력 시위 성격으로 분석됩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작전 중이고 거기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강하다고 봤을 때 그것을 나름대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위협감을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 특히 북한이 그간 미뤄왔던 7차 핵실험을 조만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핵실험까지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이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항공 전력이 참가한 화려한 비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아파치와 수리온, 링스와 마리논 등 우리 국군의 공중 전력이 계룡대 상공에 총출동했습니다.
현존 최고의 공격 헬기로 꼽히는 육군 아파치 헬기는 저공에서 급 강화와 급 선회하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어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인 E-737 항공통제기와 P-3 해상초계기,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 편대도 창공을 갈랐습니다. 한미 항공기가 함께 참가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연합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국군과 미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 아래 유사시 강력한 연합 전력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는 화려한 고난도 기동으로 하늘에 화살과 다이아몬드, 독수리 대형을 펼쳤습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삼축체계 전력도 대거 소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원이 극비에 붙여진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짧게 공개됐는데 북핵 사용에 대비해 우리 군이 투입할 수 있는 최강 재래식 전력으로 꼽힙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은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거행됐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지상 주요 전력 27대를 전시하고 공중 사열 전력도 124대로 대폭 확대해 계룡대 시행 행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국군의 날 아침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간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 미 전략 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의 거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귀를 틀어막았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기 집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거부에 민주당에서는 연일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귀를 틀어막고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의견 수렴이나 숙고 없이 해임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며 입만 열면 존중한다던 의회 민주주의도 거짓말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한 무시가 노골적입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00배 사죄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고 본격화할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말 그대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가 거대 야당 폭주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해임 거부는 비상식의 상식으로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나아가 대화와 타협 없이 이루어진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감을 전쟁터로 만들려는 민주당과 달리 세계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감을 만들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른바 정원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춰 민주당과 MBC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과 MBC의 결탁, 자막 조작을 통한 외교 참사 미수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거대한 보이스피싱 집단과 다를 게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익이 크게 손상된 것은 민주당의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모한 정쟁 때문입니다. 박진 장관 해임안 거부를 둘러싼 비방전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가 극한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는 외나무다리 혈투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원내 제1당 사령탑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대여투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이슈를 비롯한 이 대표 개인 리스크를 건건히 문제 삼으며 이 대표의 존재감 확장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를 역설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순방외교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취임 초 쌀값 안정화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민감한 전국 현안에 거리를 두다 대여투쟁 전선에 직접 참전한 겁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지자와 만난 자리에선 주어를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층 거친 표현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요새 자꾸 떠오르는 단어가 이럴 게 있어요. 적반하장, 후안무치. 왜 이 단어가 자꾸 떠오릅니까? 자꾸 쓰고 싶은데 손가락이 건질건질한데. 국민의힘은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시절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일일이 언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다음 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에도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여당은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끄집어내 되받아쳤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가리켜 대한민국 최고 욕설 전문가라고 비난하면서 욕설에 관해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입니다. 국민들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차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여당이 쉽사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권 역시 이 대표 개인 리스크에 따른 부담으로 전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계속 정부 여당 의혹을 증폭하고 이재명 대표도 첫 국정감사에서 존재감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여권의 이른바 이재명 되치기 견제 전략도 본격화하면서 당분간 진흙탕 싸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고발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은 수사 국면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가 윤 대통령을 비방하고자 의도적으로 자막을 조작했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게 핵심인데요.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말에 바이든 자막을 단 보도는 허위라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에 발맞춰 처음 자막을 붙여 보도한 MBC를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했습니다. 조작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신 기록이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있을 것으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도 직권을 남용해 언론을 탄압한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공표하고 오히려 진실을 보도한 언론기관인 MBC에 대해 진상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탄압을 자행하는 쏟아진 고발장의 해외 순방길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결국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기소되지 않는 만큼 수사의 초점은 MBC 보도 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경찰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큰데 죄가 성립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당시 통상 절차에 따라 들은 대로 보도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겁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를 했느냐 여부가 쟁점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모든 논란이 대통령 발언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또 수사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계자들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도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각각 제3자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공소장을 보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이 B 팀장과 공모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사이 두산그룹이 성남FC에 후원금 55억 원을 내고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입국 1일 내 PCR 검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제 일상 속 방역 조치 가운데 남은 건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 정도인데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종 기자입니다. 그동안 해외를 오갈 때 까다로웠던 방역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입국자 격리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차례로 중단된 뒤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까지 해제된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제한된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도 오는 4일부터 재개됩니다. 방문객은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이 나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원 입소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남아있는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언제 풀릴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실내 마스크를 벗게 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겨울 예상되는 7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겨울 시즌은 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부도 실내 활동이 늘고 호흡기 감염병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또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그 발생률이 많이 저하됐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직은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도 해당하고요.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당분간은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간보다 3,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22,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말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지난 7월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무역 수지가 지난달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6달 연속 적자는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무역 적자가 6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무역 적자는 지난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이후 25년 넘게 한 번도 6개월 이상 이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무역 적자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8%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18.6% 늘어 무역 수지는 37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 급등입니다. 지난달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만 180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3대 에너지원의 수입 증가액이 무역 적자의 2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수요도 겨울에 대비해서 많이 는 상태고, 그다음에 가격 역시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운송비 인상 요인 때문에 많이 오르는 상태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것들 또 불안한 가격 때문에 이게 특히나 더 많이 사는 이런 경향들이 발생하면서 수출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5.7% 줄고 석유화학은 15% 감소했습니다. 철강도 태풍 피해 여파로 21개월 만에 수출이 줄었습니다. 9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289억 달러로 지난 1996년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8월에 94억 7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고 대중국 무역 수지도 5달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산업부는 당분간 수출 증가율은 저조하고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무역 수지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어제부터 전기와 가스요금뿐 아니라 라면과 과자, 포장김치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수입 원자재 값이 크게 올라 연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달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란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7.4원 오릅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9.2원 추가로 인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주택용은 15.9%, 영업용은 17% 정도 오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분을 합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8,000원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 더 높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 비용 인상분이 이제 전가가 될 거고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팔도는 오늘부터 비빔면 등 12개 라면 제품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습니다. 빙그레와 삼양식품도 일부 과자 가격을 10% 넘게 올렸고 포장김치 점유율 1위 업체인 대상은 종갓집 김치 가격을 평균 9.8% 인상했습니다. 오뚜기는 오는 10일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11% 인상할 예정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고 더군다나 이 환율이 상승을 해서 원가 부담이 좀 심화됐습니다. 원자재값과 환율의 고공행진이 언제 멈출지는 지금으로선 예측 불가입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이나 업종들도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국제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이유로 이번 달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ARM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를 이끌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전략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ARM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이 개발, 판매하는 IT 기기의 AP 설계 기술을 갖고 있으며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90%에 달할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을 축제가 많이 열리는 요즘 주최 측은 관람객들을 위해 불꽃놀이도 종종 개최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횡성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준비한 불꽃놀이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폭죽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강원도 횡성 한우축제 개막 행사로 시작된 불꽃놀이. 하지만 잠시 뒤 불꽃은 생각지 못한 곳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축제장 인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까지 피어오릅니다. 야, 연기 봐봐. 한 대 저거 빨리 꺼야지. 축제장에서 터뜨린 폭죽 불씨가 인근 정미소 비닐하우스로 떨어졌고 순식간에 번진 겁니다. 불이 난 건 밤 9시 20분쯤. 불꽃놀이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끝나고 한 1, 2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뻥 소리가 또 나갔고 그쪽을 봤는데 불이 크게 나가지고.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4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을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 주변에 LP 가스통 등 위험물을 옮기다 다친 것으로 알려졌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이 났던 화재 현장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모두 불에 타 철제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차량도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당시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2동과 화물차 4대가 모두 불에 타는 등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거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은 보관 중이던 쌀 14톤까지 모두 불에 탔고 도전기 등 설비까지 못 쓰게 돼 피해액이 최소 3억 원 이상이라며 당장 정미소를 운영하지 못해 앞길이 막막하다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게 깝깝하죠. 빨리 조직하게 빨리 처리돼가지고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은 그나마 몇 개라도 건질 텐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를 선임했는지 민가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실시한 것인지 등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불꽃놀이에 불꽃이 비화돼가지고 그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축제를 위해 터뜨린 불꽃놀이 폭죽. 건조한 가을 날씨와 축제장 인근 불에 타기 쉬운 비닐하우스가 있다는 걸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고 결국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러시아의 병합선언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동부의 핵심 요충지 리만을 탈환했습니다. 러시아로선 뼈아픈 패배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체체는 러시아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을 권고하면서도 핵 위협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군용 차량에 올라선 우크라이나 군인 2명이 국기를 들어 올립니다. 러시아에 빼앗겼던 도시 리만을 4개월 만에 탈환한 겁니다. Державний прапор встановлюємо на нашу землю. Лиман. Це буде Україна. 리만은 루안스크주의 핵심 도시 리시찬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고 하루 전엔 주민 투표를 근거로 러시아 영토로 병합된 곳입니다. 뼈아픈 손실이겠지만 러시아는 이번에도 패배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В связи с созданием угрозы окружения, союзные войска были отведены из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Красный Лиман на более выгодные рубежи.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전쟁에 참전 중인 체첸의 카디로프 정부 수장이 핵카드를 언급했습니다. 리만 철수를 비판하면서 국경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러시아가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키겠다고 밝힌 만큼 핵 위협의 강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 1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 총회 투표에서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이카오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으로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러시아의 이사회 퇴출은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서부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주를 관통한 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재상륙했습니다.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강한 바람에 많은 비를 뿌렸고 이번 허리케인의 희생자가 3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일 허리케인 이언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재상륙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남서부를 강타했을 때보다 강도는 크게 줄었지만 최고 시속 136km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려 나무가 뽑히고 곳곳이 잠기는 등의 피해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 각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남서부를 강타하기 전과 후를 보여주는 위성사진은 이번 피해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가옥과 선박, 다리 등이 파괴돼 원상복구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몇 번째 안에 드는 최악의 재해란 평가와 함께 블룸버그 통신은 피해 예상액을 68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까지 추산했습니다. 주요 하천의 범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e can do everything we can, including now search and rescue, recovery and rebuilding efforts, which are going to go on for a while, going to go on for a long while. And whatever it takes, we're going to be there as one nation and one America. 정전 피해가 계속돼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 170만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된 희생자는 이미 30명을 훌쩍 넘겼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상륙한 허리케인 이언은 방향을 틀어 북상한 후 소멸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에 이르는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의 가스 누출이 며칠 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메탄가스 누출보다 10배가량 많은 50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추정됐는데 가스관 수리도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확인된 러시아 가스관 파손. 4개 지점에서 가스 누출이 확인됐는데 운영사 측은 앞으로 며칠 더 누출이 지속할 것으로 봤습니다. 해역을 관할하는 스웨덴 해안경비대 판단도 비슷합니다. Man kan säga att läget sedan gasläckan upptäcktes är oförändrat, så att säga det fortsätter att bubbla upp. 문제는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메탄가스가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태양열을 80배 이상 많이 흡수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가스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기후학자 2명은 자료 분석 결과 바다와 대기에 배출된 가스가 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메탄가스 누출 사고로 꼽히는 아리소 캐니언 가스 저장소 사고 때 방출된 10만 톤의 5배가량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의 심각한 재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kke dansk kritisk infrastruktur. Det er der ikke tale om, men det gør jo ikke, at det ikke er alvorligt. Det er meget alvorligt, og derfor er jeg her i dag for at tale med Stoltenberg om det, og også fortsætte arbejdet med at tale med vores allierede om, hvordan vi håndterer det her. 러시아 하원 에너지위원회는 사고 수습과 관련해 가스관 수리의 2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만들어 수중에서 작업하는 방식과 가스관을 밖으로 인양해 해상에서 수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전쟁이 전격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유럽의 에너지난이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앨범 차트 정상을 동시에 거머쥔 블랙핑크가 방탄소년단을 이을 K-팝 리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K-팝이라도 전혀 다른 두 그룹 블랙핑크가 BTS에 이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When we pull up, you know it's a shutdown. 간판 내리고 문 잠가 shutdown.
미국과 영국 앨범 차트 정상과 함께 블랙핑크가 달성한 또 하나의 기록. BTS도 못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1위입니다. BTS를 이을 차세대 K-팝 리더로 주목받고 있지만 둘은 스타일과 음악, 성별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BTS가 소년의 성장과 같은 서사로 세계관을 형성해 주목을 받았다면 블랙핑크가 내세우는 건 거창한 세계관이 아닌 정체성입니다. 스스로 밝힌 정체성은 당당함. 다 내려놓으니까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멋있게 나올 것 같고요. 기존 젊은 여성 아이돌이 지닌 이미지와 차별화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여성상을 반영합니다. 활동 초기 소수자와 다양성, 언더독의 감성을 노래해 많은 이들을 위로한 BTS. 하지만 블랙핑크는 과시, 이른바 스웨그의 아이콘이 되길 자처하며 멤버 모두 해외 명품 브랜드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성 팬뿐 아니라 구매력을 갖춘 여성 팬들까지도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今若い子たち大体 K-POP 聴いてるぐらいで日本人のアイドルがちょっとわからなくなってきてるぐら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かっこいいです。ダンスも歌も衣装も髪型も全てが。 BTS가 발표한 곡들은 한국어 가사가 많고 국내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팬덤을 먼저 형성한 BTS와 달리 블랙핑크는 애초부터 세계 시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영미권에서 폭넓은 팬층을 만들고 있는 레이블 겸 프로듀서, 또 음악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블랙핑크가 데뷔할 즈음에는 이미 이제 그 시장을 노릴 만한 어떤 밑바탕이 만들어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멤버의 군입대, 이른바 군백기가 없는 건 걸그룹만의 강점입니다. BTS에 이어 이미 K-팝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한 블랙핑크. 이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SSG가 기아를 1점 차로 따돌리고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를 2로 줄였습니다. 9회 초 결정적인 순간에 오태곤이 결승타를 터뜨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은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의 행진이 이어지던 4회, SSG가 김민식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아냅니다. 이어 오태곤의 희생플라이로 2점 차로 앞서갑니다. 선발 모리만도가 7회까지 기아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눈부신 호투를 펼쳤지만 요즘 크게 흔들리는 SSG의 불펜이 8회 다시 모리만도의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볼넷과 연속 안타로 만루 위기를 자초했고 네 번째 투수 노경은이 김선빈에게 2타점 중전 안타를 얻어맞으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9회 초 김성현이 우중간 2루타를 치고 나갔고 오태곤이 승부를 가르는 좌익수 앞 적시타로 결승점을 뽑아냈습니다. 8회 동점타를 내줬던 노경은이 9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한 점 차 리드를 지켜내며 SSG는 값진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SSG는 2위 LG와의 승차를 3경기 반까지 벌렸고 남은 4경기 중 2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힘든 경기였는데 제가 팀의 보탬이 돼가지고 또 승리를 하게 돼가지고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실에서는 6위 NC가 2위 LG를 2대1로 따돌리고 5위 기아에 2경기 차로 따라붙으며 가을 야구를 향한 마지막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LG는 NC 선발 더모디의 9위에 눌려 1득점에 그치며 선두 추격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대통령실 예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까지 여야 대치 전선이 연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뒤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통령실 이전 추가 예산을 고리로 공세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총 1조 794억 8,7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 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이해 질세라 국민의힘은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 쌍방울그룹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의혹으로 맞받았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토록 증오하는 가진 자들이 수천억 이득을 벌었을 때 불의를 방관한 것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도 정쟁의 불씨를 댕겼습니다. 야당의 외교 라인 교체 요구에 여당이 방송 자막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MBC를 고발하며 맞부딪히더니 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박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10기 중에 8기를 혼밥을 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욕은 대통령이 해놓고 방송국을 겁박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국민께 부적절한 욕설에 대해 사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직접 겨누며 참전했고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정쟁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 중립성 상실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정략만 남았습니다. 정부 실책을 파고들어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발 내홍을 딛고 국정 동력을 얻으려는 여당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역력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정기국회 기간 민생을 챙기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복합 위기 속에서 불안한 국민을 지키는 민생국회, 민생국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나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의무격리하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협의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까지 2달여 남은 정기국회 곳곳이 암초입니다. 끝을 모르고 정쟁을 이어가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민생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북한이 국군의 날 아침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새벽 6시 45분부터 7시 3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50여 킬로미터, 고도는 3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 6으로 탐지했다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25일과 28일, 29일에 이어서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일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했다며 미국은 이번 주에 발사된 5발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이러한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조하며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군의 날 행사는 국군의 심장부 충남 계룡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무력 시위를 감행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로 우리 국민을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당과 한미연합 해상훈련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언급 없이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한미 안보동맹을 강조하며 대북 강경기조를 재천명한 겁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 미 전략 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면서 우리 군의 정신적 대비 태세도 주문했습니다.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했고 대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이후 처음 만나 짧게 악수했습니다. 연병장에 지상 주요 전력들이 대거 배치됐고 축하 비행과 특공 무술 등 기념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쌍따봉을 날리며 환호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군 통합의 상징 계룡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연 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각오를 되새기고 제복 입은 영웅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반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상영된 영상에 중국군의 장갑차 사진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틀었던 국군의 결의 영상 속 장갑차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보병 전투차를 비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동영상 속 장갑차는 우리 군의 장비가 아니라며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광우병 사태 당시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그 배경을 박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이후 MBC PD 수첩의 보도가 광우병 우려에 불을 당기면서 촛불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지지율이 추락한 이명박 정부는 결국 미국과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고 취임 100일 만에 당시 대통령이 두 차례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 집회에서 들려오는 아침 이슬 노랫소리를 들었다는 말로 국민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4년이란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비속어 논란. 대통령실과 여당은 본질은 비속어가 아니라 자막 조작이라 규정하고 MBC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이른바 광우병 평행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외교 참사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익히 국민들은 MBC가 과거에 저지른 광우병 왜곡 보도에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과거 같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해결 방식이 이명박 정부 때와 달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인 게 MB였다면서 아침 이슬 노래를 들으며 후회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 원칙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과한다면 야당에 무릎 꿇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정권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논란에 대한 출구 전략을 묻자 출구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찾는 것이라며 지금은 막힌 상황이 아니므로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논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강경 모드로 대응한다는 기조인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된 점에 대한 유감 표명을 통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강경한 목소리에 밀려 전달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조작 프레임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기조이지만 국정 지지율이 이른바 체리 따봉 사건 때 최저를 찍었던 24%로 되돌아간 만큼 대통령실은 어떻게 민심을 설득할지를 두고는 전략 수정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가운데 검찰이 속도를 내는 건 쌍방울과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이 대표 측근들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인데 그만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 걸려있는 사건입니까?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이 대표 당선 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는데 이전에 고문과 사회이사를 지냈던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아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쌍방울이 북측에서 광물사업권 약정을 따내도록 합의를 주도하는 등 사업을 돕는 대가로 쌍방울 법인카드를 비롯해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사업으로 주가 상승 효과를 누렸던 쌍방울 계열사의 주식 1억 원어치를 이 전 부지사 본인도 차명 보유한 정황까지 추가되며 검찰 수사의 초점은 쌍방울 자체 비리 의혹에서 경기도와 쌍방울 유착 관계로 옮겨갔습니다. 이보다 10여일 전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성남FC 의혹 직접 수사 개시와 함께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후 검찰은 정 실장이 직함을 두지 않았던 성남FC에 후원금 유치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정 실장이 구단주의 어떤 역할을 당시 하고 있었으니까 이재명 시장님을 대리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해서 당연히 한 거죠. 그럼 누가 그걸 주도해서 해요? 시에서 주도해갖고 하는 거니까 뭐 이제. 쌍방울과 성남FC 두 의혹 사건으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 정도를 파고들 걸로 보이는데 다만 혐의 규명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수사의 최종 목표로 삼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을 위해선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나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를 위해선 좀 더 쌓아야 할 증거와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 합병선언 하루 만인 현지 시각 1일 동부의 요충지인 리만을 탈환했습니다. 도네츠크주에 위치한 리만은 넉 달간의 점령 기간 동안 러시아군의 물류와 병력 수송의 거점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세르이 체레바티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리만에 있다며 하지만 아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우크라이나 군인 2명이 웃는 얼굴로 우크라이나 국기를 리만이라고 적힌 도시 표지판에 붙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러시아가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총회 투표에서 이사국 연임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CAO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중재 등 민간 항공 분야 문제를 결정합니다. 러시아가 ICAO 이사회에서 퇴출당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서방 국가들의 기류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해협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도 타이완 문제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타이완 문제는 점점 우리와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한국이 미국의 타이완 방어를 지원할 것인지를 물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도 미국처럼 타이완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한국의 지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겁니다. One of the many reasons for our support for the people on Taiwan is the fact that we share values with the people on Taiwan. That is also true of our South Korean allies. 미 국무부는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타이완과 남중국해에서의 협력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job here is to defend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o, with anything, commanders, leaders, we do contingency planning. There is discussion that's ongoing. I mean, there's. 미국의 대중 군사적 압박에 한국의 역할이 본격 거론되면서 중국은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가 동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해 훈련에 나선 기간에 서해 쪽에서 훈련을 벌였습니다. 한미 동맹의 협력 범위가 넓어지면서 타이완 문제는 점점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두 나라는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해왔지만 최근엔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눈에 띌 정도로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박준 리포터가 현 상황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중국 선전시의 대단지 아파트. 한때는 한국인으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지금은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기업으로 가득했던 맞은편 건물에서도 한국어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식품, 한국 식당, 그리고 미장원, 심지어 골프 연습장까지 많은 한국 편의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계 은행들도 이쪽으로 많이 입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고 여기 동해아원 주변이 한인촌이라는 말이 이제 거의 무색하죠. 한인 사회는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2005년 무렵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50만 명이 넘던 중국 내 우리 국민 수는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지자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섰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경기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시장이 내수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술력을 쌓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과의 본격 경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많이 팔 때는 2만 장, 3만 장도 판매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만 장을 팔면은 정말 많이 판다고 할 정도로 현재 이제 중국 업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개발을 한 제품들을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보조금이 나왔지만 한국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적자 일변도로 가면서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다수였다고 봅니다. 사드 배치와 코로나19,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위기가 이어지며 피해가 커지자 한인 사회에서는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드 이후에 많이 힘이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한 사업 기반이나 또는 기술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한국분들만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30년간 한국과 중국 간 경제 결의에 앞장서며 가교 역할을 했지만 최근 규모가 크게 줄어든 한일 사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사업 전략을 새롭게 다듬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 선전에서 YTN 월드 박준희입니다. 원숭이 도창이 미국에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미 보건당국이 전망했습니다. 최근 발간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는 원숭이 도창이 미국에서 감소 추세에 있지만 낮은 수준으로 무한히 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백신 사용이 증가하고 감염을 피하는 방법이 확산하면서 발병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바이러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서 면역력이 향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9월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6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6개월 연속 적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달 무역 수지는 37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574억 6천만 달러, 수입은 612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데 비해서 수입은 18.6%가 늘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가상자산 시장이 푹 가라앉으며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대박의 꿈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정한 시장의 특징이 두드러지면서 기대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개당 6만 달러의 벽을 돌파했던 가상자산의 맏형 비트코인. 장밋빛 전망 속에 승승장구하는 듯 하더니 올해 들어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99.9%라는 기록적인 낙폭을 보인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 수단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의구심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전력량을 많이 사용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거래 시 이제 거래 기록이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부진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55조 2천억 원에서 6개월 만에 23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거래되는 종목은 늘었지만 시가총액은 절반 넘게 줄어든 겁니다. 하루 평균 거래 규모도 같은 기간 11조 원에서 5조 3천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강도 높은 긴축에 돌입한 만큼 위험자산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상자산이 반등의 기회를 잡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이제 연동해서 가는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가상화폐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긴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더 하락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미국과 우리나라 등 주요 국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번 가상자산 빙하기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10월 2일인 오늘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노인의 날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학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최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배우자였는데 학대 실태를 판결로 들여다봤습니다. 한동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가 바뀐 노인학대의 최다 가해자는 배우자였습니다. 자녀나 요양시설 등 기관보다 피해 노인을 신체,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YTN 취재진이 노인의 날을 맞아 가해자가 배우자인 노인학대 판결문 6년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판결의 75%는 남편이 가해자였습니다. 외도를 의심하거나 아침밥을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나 흉기 등을 아내에게 휘둘렀습니다.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해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하거나 약을 먹고 범행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이 한 차례인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살인미수와 성폭행, 폭행이 지속된 경우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부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방임이었습니다. 29살 많은 87살 남편이 결혼 5년 뒤 대소변마저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기저귀는 물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골절에도 병원에 제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1577-1389 노인보호 전문기관, 112 경찰에 전화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 나비세겜으로도 노인학대 사건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와 지하철 신촌역 사이 도로는 평소에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대중교통 전용 지구인데요. 최근 서울 서대문구청이 주변 상권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지구 해체를 추진하고 있어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지정된 연세로. 평소에는 버스만 다닐 수 있고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만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힌 덕에 보행자가 걷기도 편리합니다. 이곳 연세로는 지난 2014년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돼 운영해 왔는데요. 주말에는 아예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축제나 거리 공연도 종종 열립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서대문구청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해 주변 상권이 위축됐다는 이유입니다. 상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축제도 하지 않는데 차도 다니지 않고 축제도 없고 이러니까 힘드시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걸 다시 통행을 재개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학생과 시민들은 불편함을 우려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차까지 많아지면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라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제 일반 차들이 들어온다면 좀 교통체증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대문구 자체 설문조사에서 연세로 주변 대학생은 반대 의견이 높았고 상인들은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게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좀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차음도로 만들면서 손님이 많이 줄더라고요. 다만 지구 해제로 차량 접근이 가능해지더라도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게 신촌이 그쪽 일대에 이렇게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 지나가는 차량들은 그냥 결국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이지 연세로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은 아닐 것이다라고. 서대문구는 우선 행정예고를 통해 이번 달 9일부터 주말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선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뒤 서울시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만들어지는 그린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대규모 그린 수소 실증 사업에 착수해서 관련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풍력발전소. 풍력발전에서 남은 전기로 국내에서 처음 그린 수소를 생산한 곳입니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얻는 수소로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정부는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급 대규모 실증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제주 구자읍 풍력발전 단지에 12.5메가와트급 그린 수소 생산 설비를 마련하고 오는 2025년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연간 그린 수소 1,176톤을 생산해 제주 지역 수소 청소차와 버스 등 500여 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실증 사업이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분야 경쟁력 확보에 힘쓰는 업계 성장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수준의 운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 우리 기업들이 기술이나 기자재를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국내 1위인 제주를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켜 국내 수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그린 수소 활용 영역과 생태계를 넓히고 제주에 진출하는 관련 기업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소경제 모든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린수소 핵심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설계, 부품 기자재 제조, 애프터 서비스의 모든 가치 사슬에서 기후위기로 그린 수소 주도권을 놓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실증 사업은 우리나라 수소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고 코로나 확산세도 주춤하면서 지역 축제에도 활기가 가득합니다. 특히 올가을 축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데요. 오점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번 꺾이는 풀 또는 음력 9월 9일에 꺾는 풀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구절초. 가을 가뭄을 견뎌낸 구절초부터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꽃이 되게 예쁘고 생생하게 잘 있어가지고 보기도 좋고 또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더 축제 분위기도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절정의 감동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 하지만 멀리서 가을 향기를 쫓아온 이에게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구절초도 아직 활짝 안 피었지만 그런대로 나쁘지 않고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모든 지역 축제는 조심조심 그야말로 살얼음 판을 걸어왔지만 올해는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개막식 행사는 물론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신나는 공연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축제 현장의 또 다른 축제장인 현장 먹거리 장터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3년 만에 열리는 구절초 축제인데요. 먹거리 장터와 지역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축제 개막의 즈음에서 전라북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된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네, 현재 구절초는 20%가량 개화가 됐는데요. 다음에 연휴가 한 번 더 있죠. 한글날을 전후로 해서 개화는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절초 축제장 진입로에는 알록달록 코스모스 군락지도 대규모로 조성돼서 또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경남 상천군은 약초와 항노화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산청 한방 약초 축제도 오랜만에 관람객을 맡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방 치료를 체험하도록 차려진 해민서. 한의사가 놓아주는 침도 맞고 파라핀 치료도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앉아 열심히 떡을 빚습니다. 단호박과 흑미 등 천연 재료로 5가지 색의 알록달록 떡을 완성합니다. 가족들하고 만들어봐서 또 즐거웠는데 또 떡도 천연 재료로 써서 색깔도 내고 모양도 내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리는 곳은 산청 한방 약초 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축제가 열리지 못한 만큼 올해에는 치유와 쉼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로 긴 시간 힘들었던 심신을 약초의 고장 산청에서 치유하고 쉬어가자는 뜻에서 축제 주제로 담았습니다. 주제관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약초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약초들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양호행 약선차 체험이나 한방치료, 한방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장한 산청 치유의 숲 등 치유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딸내미가 다음 주 결혼해요. 이제 여행 삼아 여기에 축제한다고 왔는데 너무 괜찮아서 모르는 약재도 좀 알게 됐고, 이게 차 같은 경우도 모르는 게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차도 되게 많았거든요.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산청군 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선두 울산이 인천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전구단 상대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울산은 전반 25분 최기윤이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며 앞서갔고, 후반 인천 수비수 강윤구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뒤 아미노와 아담의 추가골까지 더하며 3골차 완승을 거뒀습니다. 2위 전북은 2골을 넣은 한교원과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바로우의 활약 속에 포항을 3대 1로 따돌리고 선두 울산과의 승점 차이를 5점으로 유지했습니다. 원룸에서 키우시던 분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엄청 사납게 굴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친해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네 아이들 밥 주면서 아픈 아이들 구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집에 이제 점점 고양이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를 했죠. 다 우리가 데리고 들어올 순 없다. 처음엔 저도 그냥 입양을 보내면 애들이 입양도 잘 가고 이제 그렇게 할 줄 알고 처음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도 솔직히 시작은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아파서 이제 치료를 하고 아이들이 길에서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인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그럼 같이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을 계속 이제 고양이 아이들이 97마리가 있고 사료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10kg 먹거든요. 한 300~400만 원 정도가 한 달 식비로 아이들이 나가는 거죠. 네. 카페를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 카페만으로는 힘들어서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간다든지 그리고 또 낮에 이제 방문 교사처럼 수업을 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계속 같이 해왔어요. 작년부터 지금 이제 오시기 시작해서 작년 4월 달부터 그분들이 오셔서 구석구석까지 다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때만큼은 저희가 솔직히 좀 편하게 쉴 수가 있어요. 힘든 것보다는 저는 재밌고 얘네들이 귀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아이들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봉사도 봉사지만 애초에 버려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너무 그 동물을 입양해 오고 키우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좀 힘든 것만 감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조하고 돌보고 했는데 고양이 아이들이 너무 예민하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 저희가 구조 활동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아이들 케어하고 여기서 아이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입양을 가는 거. 그게 저희들 마지막 소원이죠, 이제.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가 점차 강해지면서 수도권과 충남은 본격적으로 오후부터,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는 밤부터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북과 경북에도 비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은 최고 80,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은 오늘 밤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은 공기가 탁하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19.2도, 부산은 20.6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23도, 춘천 22도로 수도권은 늦더위가 주춤해지겠고 대전과 대구 28도, 부산은 27도 예상됩니다. 이 비는 화요일인 모레 오전에 점차 그치겠고요. 이후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